부대 휴게실에서 여군에게 이거나 마셔라며 오줌을 뿌려버린 미친 소령. 알고 보니 그 여군의 정체가 육군 투스타였던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경기도 가평의 산자락을 휘감아 돌았다. 북한강의 물줄기가 빚어낸 짙은 물 한 개가 새벽녘의 부대를 신비로운 장막처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현실은 결코 신비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별칭 맹호부대. 그 이름이 주는 위용과 달리 부대의 심장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은 고름이 차오르고 있었다. 국방부 합동감찰단장, 육군 소장 강지호.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군 생활 내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출신 장군, 최연소 진급 기록, 그리고 전군을 통틀어 가장 날카롭고 집요한 감찰단장이라는 명성까지. 그녀의 여정은 유리천장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망치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이번 감찰의 목표는 맹호부대였다. 지난 수개월간 국방부로 익명의 투서가 빗발쳤다. 내용은 참혹했다. 특정 파벌에 의한 인사전횡, 군수물자 횡령,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 그리고 특히 여군들을 향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인권유린. 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정황은 명확했으며 고통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강지우는 정식 감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감찰이라는 팻말을 걸고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 무대를 보여줄 터였다. 썩은 부분은 두꺼운 칠로 덧씌워지고 추악한 진실은 임시 방편의 가림막 뒤로 숨어버릴 것이다. 그녀가 보고 싶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 고름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환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틀 전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단 한 명의 수행원, 그녀가 가장 신이 많은 박준서 대위에게만 행선지를 알리고 조용히 부대 인근으로 잠입했다. 감찰단장의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떼어내고 갓 임관한 초임 장교들이 입을 법한 낡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너무나도 젊어 보이는 그녀의 외모는 영락없는 신참 소위 혹은 의무복무를 하는 학사장교 정도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실제 나이와 계급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위장막이었다. 그녀는 부대 내의 가장 허술한 지점을 파고들었다. 정문이 아닌 군수물자 납품업체 차량이 드나드는 후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대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구도 앳된 얼굴의 여군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부대의 지리를 익히고 병사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사단 본부 건물 한편에 마련된 사병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 누구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암묵적으로는 계급이 낮은 이들만 눈치를 보며 이용하는 장소였다. 강지우는 내부 조력자를 통해 빼돌린 부대의 최근 회계 자료와 병력 현황, 그리고 징계위원회 기록 사본을 태블릿 화면에 띄워놓고 훑어보고 있었다. 자료를 넘기는 그녀의 미간이 점차 좁아졌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기록은 진실의 파편을 담고 있었다. 유류 및 부식비의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 특정 간부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 정황,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여군들의 명단.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부패라는 이름의 괴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휴게실의 낡은 소파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져 속을 드러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누가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가 뒹굴었다.
형광등은 절반쯤 수명이 다했는지 연신 희미하게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풍경이 맹호부대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꼈다.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자부심으로 이 부대를 선망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닌 골마 터진 욕망의 흔적뿐이었다. 그녀가 자료의 마지막 장을 막 넘기려 할 때였다. 어이.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휴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강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말투에 담긴 오만함과 무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기 너 말이야, 너. 목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육중한 군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응시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잘 다려진 전투복,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진 복장. 그리고 그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소령 계급장.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흥미롭다는 듯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웬 여군 나부랭이가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어? 여기 남자들 쉬는 데인 거 몰라?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부조리 그 자체였다. 이 휴게실은 명백히 전 장병을 위한 공간이었다. 벽에 붙은 이용수칙에도 성별과 계급에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남자는 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신의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남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뭐야, 인연이.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귀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너 소속이랑 계급이 뭐야? 뭐 하는 년인데 여기서 전자기기나 만지작거리고 있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섞여 나왔다. 년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고막을 후벼 팠다. 그러나 강지우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눈앞의 소령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 거대한 부패의 시스템이 낳은 작지만 상징적인 결과물일 뿐이었다. 그를 만들어낸 토양과 환경, 그것이 바로 그녀가 뿌리 뽑아야 할 진짜 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태블릿의 화면을 껐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전 장병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오히려 남자의 화를 돋우었다. 그는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여군이 자신에게 감히 규정을 운운하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의 미모는 그의 비뚤어진 정복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규정?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군대는 계급이 규정이고 내 말이 법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안 꺼져.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휴게실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쉬고 있던 몇몇 병사들이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감히 소령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 폭풍이 자신에게 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남자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형형한 기운마저 뿜어져 나왔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말이 아닌 법과 규정이어야 합니다. 소령님의 말씀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소령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제는 가르치려 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군인 정신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겁을 상실했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어? 내 소속이랑 이름 계급 대. 내가 오늘 아주 군대 물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기 직전 강지우는 반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빨라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소령은 허공을 움켜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잔혹하고 비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우를 향해 말했다. 그래, 그렇게 뻣뻣하게 나와야 재미가 있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아주 특별한 걸 선물해 줄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 휴게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강지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상처가 마침내 추악한 고름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이 부대를 그리고 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차가운 휴게실 안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각오를 다지며 다가올 모욕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턱턱 하고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소음을 냈다. 강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겁에 질려 떠나간 병사들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휴게실 안에는 오직 그녀와 다가올 폭풍의 전조만이 남아 있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복도 저편에서 다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더 거만하고 난폭한 발걸음이었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철규 소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부대 매점에서 흔히 파는 주스병이었다. 그러나 병 안에 담긴 액체는 과일의 상큼한 빛깔이 아니었다. 탁하고 누런빛,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미처 닫히지 않은 병뚜껑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철규 소령은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그 병을 흔들어 보이며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자, 목마를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이 되바라진 년아.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악랄한 무기였다. 강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분노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은 그녀의 무기가 아니었다. 냉철한 이성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껏 버텨온 힘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단단했다. 뭐 하냐고. 보면 몰라. 내 그 잘난 주둥이 좀 축여주려고. 어서 마셔. 사양하지 말고. 남자만 있는 곳에 알짱거린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김소령은 병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병이 아닌 김소령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들끓고 있는 추악한 욕망과 비겁한 폭력성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이자 인격살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소령님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선? 내가 바로 선이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소위 나부랭이가 소령한테 선을 운우네. 마셔. 당장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버티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격분했다. 울며 빌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는 듯한 그 눈빛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결국 마지막 금기를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 내 주둥이로 마시기 싫다 이거지. 좋아. 그럼 온몸으로 마셔라. 이게 내년한테 딱 어울리는 대접이니까. 김철규 소령은 병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내용물을 강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정수리를 적시고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굴욕적인 악취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깨끗하게 각 잡혀있던 전투복은 순식간에 누런 오물로 얼룩졌다. 유리병에 담겨있던 오줌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녀에게 세례처럼 퍼부어졌다. 그 순간 휴게실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깜빡이던 형광등 불빛 아래 오물에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여군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소령의 모습은 한 폭의 지옥도와도 같았다. 강지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더러운 액체가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짠맛을 묵묵히 삼켰다. 지금 느끼는 이 치욕과 모멸감, 이것이야말로 이 부대의 만연한 고통의 실체였다.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여군들이 겪었을 아픔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뼈에 새기기로 했다. 이 감각을, 이 냄새를, 이 굴욕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하하. 꼴 좋다. 이제 좀 주제 파악이 돼. 어디서 계집년이 군대에서 잘난 척이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김소령은 빈 유리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어린 여군 하나의 길을 꺾고 자신의 권위를 증명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강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연민과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옷을 털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김철규 소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소령 김철규.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계급과 함께 이름을 불렀다. 김소령은 순간 움찔했다.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귀관은 방금 대한민국 군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군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이적 행위와도 같다. 뭐라고? 2년이 끝까지. 김소령이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휴게실 입구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휴게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김소령과 강지우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명의 장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자세,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강지우의 유일한 수행원이자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박준서 대위였다. 박 대위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상관 강지우 소장이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광기에 찬 소령이 손까지 치켜들고 있었다. 박준서 대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김소령의 계급장을 보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박 대위는 성큼성큼 걸어와 강지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그의 온몸에서 살기 어린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김소령은 갑자기 나타난 대위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자신의 계급을 떠올리며 헛기침을 했다. 뭐야, 넌 또 어디서 대위 따위가 끼어들어? 전현이랑 한패야? 당장 안 비켜? 귀관이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모르는 겁니까? 감히 장교의 몸에, 아니 한 인간에게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 대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소장님이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강지우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간신히 참아냈다. 김소령은 자신보다 한참 아래 계급인 대위가 윽박을 지르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하, 이것들 봐라. 오늘 아주 쌍으로 미쳤구나. 대위, 좋아. 너도 전현이랑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마. 상모욕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때였다.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던 강지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박 대위. 네, 단장님. 박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부르는 호칭을 내뱉었다. 김소령은 단장님이라는 호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지우는 박 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옆으로 비켜서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물의 악취를 풍기는 그 모습 그대로 김철규 소령과 마주섰다. 상관 모욕죄라고 했나? 좋다. 오늘 귀관이 말한 그 죄목이 과연 누구에게 적용될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지.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듯한 선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게실 밖 복도에서 여러 개의 군화 소리가 급박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철규 소령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의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급박한 군화 소리는 휴게실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의 정적 후 문이 활짝 열리며 위압적인 기세의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것은 사단 헌병대장이었고 그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헌병 여러 명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단 참모장 그리고 합동감찰단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휴게실 안의 광경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국방부 합동감찰단장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적인 여성 장군인 강지우 소장이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모습. 그 옆에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박준서 대위. 그리고 그들 맞은편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철규 소령.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소 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참모장의 입에서 소장님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휴게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특히 김철규 소령의 뇌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소장님? 누가? 저 젊은 여자가? 그의 시선이 강지우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만만한 여군 나부랭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이 담고 있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헌병대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유에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대장 대령. 감찰단장님께 무슨 결례를. 뒤이어 들어온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다. 그들의 우렁찬 경례 구호는 김철규 소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합동감찰단장. 소장. 강지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강지우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여전히 김철규 소령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헌병대장은 현 시간부로 소령 김철규를 상관 모욕 및 폭행,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명의 헌병이 김소령의 양쪽으로 다가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놓으라고. 오해가 있습니다. 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김철규 소령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오만하고 거만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단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신분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애원을 듣고 있던 강지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용서? 그녀는 한 걸음 김소령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인상을 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진짜 계급 없는 신참 여군이었다면 그때도 귀관은 내게 용서를 구했을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김소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다. 상대가 힘없는 약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며 낄낄거렸을 것이다. 사과나 용서는 그의 선택지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귀관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귀관과 같은 자들 때문에 말없이 군복을 벗어야 했던 수많은 약자들, 짓밟힌 인권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모든 이들이다. 하지만 귀관에게는 이제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그녀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장 끌고 가. 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모든 비위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그리고 사단 참모장. 네. 소장님. 참모장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대답했다. 사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30분 내로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을 소집시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내가 이 오물을 씻어내기 전에 당신들은 이 부대의 더러운 환부를 모두 도려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그녀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했다. 으악, 이거 놓으라고. 억울합니다. 김철규 소령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휴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준서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이 들고 온 깨끗한 수건과 전투복 상의를 내밀었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지우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뺨에 묻은 더러운 이물질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지 않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박 대위.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동요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다. 물 위로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 밑에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본체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군. 그녀는 젖은 상의를 벗고 박대위가 건넨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는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마. 이 부대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친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단 하나의 비리도 눈 감아주지 마.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썩어버린 군의 심장을 되살리는 대수술이다. 그녀의 선언에 감찰 단원들은 물론 사단 참모장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직감했다. 맹호 부대에, 아니 대한민국군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피바람이 지금 막 시작되었음을. 오물 세례라는 최악의 치욕을 겪은 여장군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치욕을 자양분 삼아 부패한 거악에 맞서 싸울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맹호 부대를 이끄는 모든 핵심 지휘관과 참모들이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을 따라 도열하듯 앉아 있었다. 대령, 중령, 소령.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기의 흐름마저 멈추게 한 긴장감의 중심에는 회의실 상석으로 향하는 한 사람, 강지우 소장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오물에 젖어 모욕을 당하던 초라한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막 샤워를 마친 듯 뽀얀 얼굴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힌 소장용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 위에 빛나는 2개의 별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회의실 바닥을 또각또각하고 울릴 때마다 앉아있는 지휘관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심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박준서 대위가 따랐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과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채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강지우는 사단장, 이태영 소장이 앉아야 할 상석에 주저없이 섰다. 그녀는 앉지 않았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동자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시선이 마주친 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오늘 이 자리는 합동감찰단장으로서 맹호부대 지휘관들에게 공식적인 감찰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감찰 깃발을 꽂고 의장대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왔다면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잘 짜인 연극과 감춰진 진실뿐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직접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전투복 가슴 부분을 가리켰다. 불과 1시간 전 나는 이 부대 소속의 한 소령에게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욕을 당했다. 그자는 내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인간의 오줌을 내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회의실 안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미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건의 전말이 감찰단장의 입에서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 이태영 소장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이것은 그저 김철규라는 한 명의 부도덕한 장교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는 썩어 문드러진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증상으로 판단한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내리쳤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개 소령이 대낮에 사단 본부 건물 안에서 상관일지도 모르는 동료 군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부대.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휘하고 있는 맹호부대의 현주소다. 이따위 군기를 가지고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총부리를 돌리지나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다. 그녀의 질책은 칼날이 되어 지휘관들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사흘간 내가 확인한 자료들만 해도 가관이더군. 박준서 대위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군수참모부. 유류 할당량을 조작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기름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그 기름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인사참모부. 특정 학연과 지연을 가진 장교들의 진급 심사 서류가 조작되고 경쟁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낮은 평점이 부여된 흔적을 발견했다. 돈과 연줄이 실력보다 우선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목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가 부서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해당 참모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의무대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장이 통째로 사라졌다. 공병대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중장비 부품 구매 내역이 수두룩해. 이게 부대인가? 도둑놈들 소굴이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의실 안은 이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가 가진 정보의 깊이와 날카로움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마침내 사단장 이태영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합동감찰단장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소홀했던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감찰에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협조? 강지우는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끊어버렸다. 이 소장,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협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전 부대원에게 하달하도록.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현 시간부로 국방부 합동감찰단은 수도 기계화보병사단에 대한 1급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감찰 종료 시까지 사단장을 포함한 이 부대 모든 지휘관의 지휘권 일부는 정지되며 감찰단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부대 전 병력의 휴가, 외출, 외박은 전면 통제된다. 감찰단의 허가 없이는 부대 밖으로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다. 모든 행정 서류, 회계 장부 그리고 전산 서버는 현 시간부로 동결하고 감찰단의 통제 하에 둔다. 누구든 자료에 손을 대거나 은닉, 파기하려는 자는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것이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부대 하나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철의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이태영 소장을 직시했다. 이 소장은 지금부터 사단장실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감찰단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부대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다. 이는 명령이다. 사단장에 대한 지휘권 박탈. 군에서는 쿠데타에 준하는 충격적인 조치였다. 이태영 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역한다면 당신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선언이 만들어낸 충격과 공포를 잠시 음미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박준서 대위에게 고갯짓했다. 박 대위. 감찰 1팀은 즉시 군수참모부와 회계실을 장악하고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 2팀은 인사참모부의 서버와 서류를 압수한다. 3팀은 헌병대와 합동하여 부대 내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감찰 대상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라. 지금 즉시 실시. 네. 알겠습니다. 박 대위를 필두로 회의실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감찰단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맹호부대 지휘관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흩어졌다. 이제 회의실에 남은 것은 공포에 질린 맹호부대 지휘관들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 강지우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이 회의는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와의 진짜 회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회의실에 남은 자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선언 이후 맹호부대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모든 출입로가 헌병과 감찰단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부대 내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강물처럼 흘렀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평소보다 훨씬 더 삼엄해진 분위기 속에서 숨을 죽였다. 감찰단의 지휘본부는 역설적이게도 사단장실에 차려졌다. 주인을 잃은 거대한 집무실 책상에 앉은 강지우는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보고를 받으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단장님, 군수참모부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서류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의 재고가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피복류와 전투화 쪽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군. 빼돌린 물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납품업체와의 뒷거래 장부 반드시 찾아내도록 인사참모부 서버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특정 지휘관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수정 권한을 가진 자들의 명단을 뽑고 점수가 상향된 자들과의 관계를 샅샅이 뒤져 돈이 오갔는지 혹은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감찰단 요원들은 마치 잘 짜인 기계의 부품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부대의 썩은 환부가 하나씩 그 추악한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강지우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군수 분야였다. 군수 비리는 단순히 돈을 횡령하는 것을 넘어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장부와 실제 물품의 차액, 그 돈은 결국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더 좋은 보급품을 희생시켜 만들어진 피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를 가장 주도적으로 챙긴 인물, 군수참모 중령 오재혁. 그는 사단장 이태영 소장의 최측근이자 부대 내 비리 네트워크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오재혁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감찰단이 들이닥친 이후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고립되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의 집무실에는 비밀 금고와 연결된 작은 소각로가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관리해온 검은 거래의 흔적, 즉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를 소각하기로 결심했다. 이것만 없애면 최소한 자신은 꼬리 자르기만 당할 뿐 몸통인 사단장까지는 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오중령은 조심스럽게 집무실을 빠져나와 뒤편의 작은 소각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소각로의 뚜껑을 열고 서류 뭉치를 쏟아부은 뒤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그 서류 태우면 안 될 텐데. 어둠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재혁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지우 소장이 박준서 대위와 몇몇 헌병들을 대동한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 단장님, 어찌 여기까지? 오중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들린 라이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중령. 쥐는 원래 불리해지면 흔적을 지우는 습성이 있지. 강지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너처럼 영리한 쥐는 구멍이 막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숨기려고 하니까. 오해이십니다. 이것은 그저 기한이 지난 기밀 문서를 절차에 따라 폐기하려던 것뿐입니다. 오재혁은 끝까지 발뺌했다. 그러나 강지우는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대위에게 고갯짓했다. 박 대위는 소각로 안으로 손을 뻗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서류 뭉치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어디 보자. 폐기할 기밀 문서라 여기 적힌 청송상사, 강원유통 전부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들이군. 이 회사들과 매달 수억 원어치의 군화와 방한복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놨는데 이 서류를 폐기하시겠다. 박 대위가 서류 내용을 읊자 오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그녀와 오재혁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겨울에는 발에 동상이 걸리고 여름에는 발바닥이 녹아나는 싸구려 점투화를 신고 행군을 했다. 내 놈이 빼돌린 돈으로 산 고급 양주와 명품 시계값이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오재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체포해. 강지우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그를 양쪽에서 일으켜 세웠다.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내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고려해보지. 그들은 곧장 근처의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불빛 하나만 켜진 어두운 공간은 순식간에 취조실로 변했다. 강지우는 오재혁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시했나? 오재혁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사단장을 파는 것은 곧 자신도 모든 것을 뒤집어 쓴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 명의로 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 내역이 떠 있었다. 내 가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대가다. 내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너는 군법에 따라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된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내 가족만큼은 지켜주겠다. 선택해라, 오재혁. 너 혼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뱀의 머리를 내어주고 가족이라도 살릴 것인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사형 선고처럼 잔인한 제안이었다. 오재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몇 분간의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이 이태영 소장님이십니다. 마침내 거대한 둑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이태영 사단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어 상납하고 진급 로비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재혁은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지난 몇 년간 맹호부대의 심장부에서 자행되어 온 추악한 비리의 실체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실타래의 끝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의 자백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냥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가장 큰 쥐,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왕쥐를 잡을 시간이었다. 오재혁 중령의 자백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날 밤 맹호부대에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감찰단과 헌병대는 오 중령의 진술을 토대로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했다. 사단 참모부의 영관급 장교들부터 일선 부대의 행정보급관들까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십 명의 간부들이 잠결에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무너져 내렸다. 횡령은 기본이었고 인사청탁, 훈련 성과 조작, 심지어는 부대 내 여군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맹호부대라는 이름의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 문드러진 맨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 이어진 취조와 보고 속에서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의 지휘본부 벽면에는 거대한 관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체포된 인물들의 사진과 그들의 죄목,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검은 연결고리들이 붉은 선으로 어지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붉은 선은 단 하나의 이름, 이태영 소장에게로 모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 왕국의 설계자이자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는 부하들의 약점을 이용해 충성을 강요했고 그들이 긁어모은 검은 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다음 군 장성 인사에서 중장 진급이 유력하다는 소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박준서 대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한 여군 장교의 진술서를 들고 왔다. 단장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진술서의 주인공은 1년 전 불명예스럽게 전역한 한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과거 직속 상관이었던 소령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사단 본부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군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그 소령은 바로 어제 강지유에게 오줌을 뿌렸던 김철규와 절친한 동기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은폐 과정의 최종 결제자가 바로 이태영 소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자신의 파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를 감쌌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강지우는 진술서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위, 국방부 장관님께는 보고 드렸나? 네, 방금 유선으로 직보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단장님의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신임하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태영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제가 되었습니다. 잘했네. 강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이 길고 긴 밤을 끝낼 시간이었다. 가자. 왕을 만나러 가야지. 강지우는 헌병대 병력을 대동하고 사단장 관사로 향했다. 관사는 부대 가장 깊숙하고 호화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밤사이 이태영 소장은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관사의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모습의 이태영 소장이 직접 문을 열었다.
그는 강지우와 그녀 뒤에 선 헌병들을 보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는 순순히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값비싼 가구들이 널려있는 거실은 바깥의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태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강지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비굴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강 소장. 아니, 감찰단장.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군의 명예라는 게 있자는가. 그 같은 별을 단 장군끼리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국군 전체가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생각 안 해봤나? 조용히 덮고 내가 옷을 벗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명예. 강지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입에서 감히 명예라는 단어가 나오는군. 당신이 병사들의 고혈을 짜내 배를 불리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며 지키려 했던 것은 군의 명예가 아니란 당신의 더러운 탐욕과 권력뿐이었어. 그녀는 박 대위가 들고 있던 체포영장을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당신이 어깨에 달고 있는 그 별은 당신 같은 범죄자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 별은 당신이 배신한 이 나라와 군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지.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저 군복을 훔쳐 입은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해. 이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너 같은 애송이 여군이 뭘 안다고 나를 심판해.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헌병들을 향해 턱짓했다. 군인에 대한 예우는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피의자 이태영으로 다룬다. 당장 끌고 가. 헌병들이 다가와 이태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힘없이 끌려가며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부패 왕국의 왕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이태영이 끌려나간 뒤 강지우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호화로운 공간의 모든 것이 병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맹호부대의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종양은 도려냈다. 하지만 수술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다. 썩은 부위를 소독하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상처를 돌보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었다. 무너진 왕국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강지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이태영 소장의 구속과 수십 명에 달하는 핵심 간부들의 연행은 맹호부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부대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수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지휘부가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무너져 내리자 남은 장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 떼처럼 불안에 떨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두려움, 불신,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강지우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자들을 처벌하는 파괴자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수술로 종양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상처를 봉합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소통이었다. 강지우는 사단장실의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곳에 맹호부대 장병 신문고라는 이름의 임시 소통센터를 설치했다.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 어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였다.
박준서 대위와 감찰단 소속의 심리 상담 전문 장교들이 그곳을 지켰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신문고는 텅 비어 있었다. 불신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저것도 잠시뿐일 것이다. 신고해봤자 결국 보복만 당할 것이다라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가 장병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용기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감수해야 하는 도박과도 같았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 하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신문고를 찾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직속상관인 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을 당해왔지만 그 원사가 부대 주임원사와 막역한 사이였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맹호부대 전체 내부 방송망을 통해 하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된 그 여하사의 떨리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군복을 벗고 싶지 않다는 애절한 호소가 담긴 증언은 부대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강지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제 한 용기 있는 군인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주었다. 나는 합동감찰단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임시 지휘관으로서 약속한다. 이 용기가 배신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보호받을 것이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 정오 가해자로 지목된 원사와 그의 비위를 묵인해준 주임원사는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본물이 터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불신의 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신문고 앞에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려는 장병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려온 일병, 간부들의 회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급을 갈취당해온 초급 부사관, 정당한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받아온 장교.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맹호부대의 골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지우와 감찰단은 밤낮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가해자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격리 조치되었고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 맹호부대에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구 지휘부의 비호 아래 안락한 군 생활을 누려왔던 일부 중간 간부들은 강지우의 개혁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부조리한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강지우는 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마녀일 뿐이었다. 그 불만의 중심에는 이연대장 윤성진 대령이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야전 군인 스타일로 부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와 남성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개혁이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병사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마침내 윤 대령은 몇몇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여 강지우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개혁의 바람을 되돌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단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 대령은 선수를 쳤다.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개혁,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입니다. 부대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병사들은 이제 간부들을 우습게 보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신문고에 쪼르르 달려가 찔러댑니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생명인데 이래서야 어디 전쟁이나 제대로 치르겠습니까?
그는 마치 군 전체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말했다. 구속된 이 소장님이나 다른 간부들,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평생을 군에 몸 바쳐온 군인들입니다. 이런 식의 무자비한 숙청은 부대의 전통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강지우는 그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윤 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강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박 대위에게 눈짓했다. 박 대위는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전통과 명예라 윤 대령이 말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 강지우가 나지막이 말하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신문고에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된 한 병사의 증언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젊은 병사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동기가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연대장에게까지 보고했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덮으라는 말만 들었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 병사는 바로 윤성진 대령이 지휘하는 이연대 소속이었다. 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스크린과 강지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대답해봐라, 윤성진 대령. 이것이 내가 말하는 맹호부대의 전통인가? 부하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부대의 평판을 위해 침묵하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명예인가? 내 놈들이 말하는 사기는 부하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폭력이고 위계 질서가 아니라 억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자후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나는 이 부대의 썩어빠진 전통을 바로잡으러 왔다. 너희들이 지키려는 것이 고작 이런 것들이라면 나는 그것을 모조리 부수고 새로 쌓아 올릴 것이다. 내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군복 벗고 꺼져라. 이 군대에는 너 같은 지휘관은 필요 없다.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윤성진 대령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오후 강지우는 맹호부대 개혁위원회의 발족을 공식 선포했다. 위원회는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과 병사 대표까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부대의 모든 규정과 문화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될 것이었다. 상처 입은 땅 위에서 작지만 단단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강지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땅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강지우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는 맹호부대의 풍경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 장병 신문고와 개혁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권위주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소통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맹호부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부패한 과거가 남긴 망령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망령은 부대 외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과거 이태영 소장이 지휘하던 시절 맹호부대는 부대 인근을 장악한 철혈파라는 조직폭력배 집단과 은밀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다. 철혈파는 부대 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하거나 군수 물자를 빼돌려 유통하는 대가로 이태영에게 막대한 상납금을 바쳐왔다. 또한 부대 주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휴가 나온 장병들을 상대로 갈취와 폭행을 일삼아도 군사경찰의 묵인 아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강지우가 부임하고 모든 비리 커넥션이 끊기자 철혈파의 자금줄은 하루아침에 막혀버렸다. 그들의 보스인 마강식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새파란 여군 장군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새로운 질서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도발은 처음에는 시시했다.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시비를 걸고 금품을 빼앗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강지우가 군사경찰과 지역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자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부대 인근에서 진행되던 민간 건설 현장을 습격해 장비를 부수고 인부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심야에 부대 외곽 초소 근처에 불을 지르는 등 군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다. 지역 경찰은 미온적이었다. 이미 철혈파의 검은 돈에 깊이 오염된 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었다. 군이 직접 나서는 것 또한 문제였다. 사건이 모두 부대방, 즉 민간인 영역에서 벌어졌기에 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월권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 부대 내에서는 다시 동요가 일었다. 윤성진 대령처럼 강지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일부 잔존 세력들은 여군이 지휘를 맡으니 조폭들까지 군을 우습게 본다며 비아냥거렸다. 강지우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젊은 부사관 한 명이 퇴근길에 철혈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그대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최근 철혈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 드나드는 병사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행패에 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강지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나 시험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군인의 생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수사 인력을 급파하겠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아마 마강식이 손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박준서 대위가 침통하게 보고했다. 강지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법과 절차를 따지다가 부하의 목숨을 잃을 수는 없었다. 박 대위,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수행하도록. 네, 단장님. 우리 감찰단 요원들과 헌병대 특수임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원들로 비공식 타격대를 조직한다. 그리고 사단 정보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30분 내로 납치된 하사의 위치와 철혈파의 아지트를 파악해. 이것은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다. 부하를 구하기 위한 특별 훈련이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권총과 특수 제작된 단검으로 무장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과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설적인 여군으로 활약했던 그녀의 전투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보처는 곧 철혈파의 아지트가 부대에서 멀지 않은 패창고 단지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강지우는 즉시 타격대를 이끌고 야음을 틈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들은 군용 차량이 아닌 압수한 민간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조용히 움직였다. 폐창고 주변에 도착한 강지우는 직접 지형을 정찰하고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타격대원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목표는 단 하나, 인질 구출이다. 적 제압은 부차적인 문제다. 불필요한 살상은 피한다. 하지만 우리 대원이나 인질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는 즉시 사살해도 좋다. 모두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강지우의 신호에 맞춰 타격대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소리 없이 창고로 스며들었다. 창고 안에서는 수십 명의 철혈파 조직원들이 술판을 벌이며 납치해온 하사를 조롱하고 있었다.
마강식은 의자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하사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고 있었다. 내년 상관이라는 그 계집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밥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폭파되며 섬광탄이 터졌다. 귀를 찢는 폭음과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의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우는 선두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연기 속을 유령처럼 나아가며 저항하는 조직원들을 단검과 맨손으로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총성은 거의 울리지 않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다. 마강식은 권총을 뽑아 인지를 겨눴다. 오지 마. 오면 쏴버릴 거야.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총 내려놓는 게 좋을 텐데. 마강식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강지우의 군화가 그의 손목을 걷어찼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강지우는 그의 목에 단검을 겨누며 남은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악! 상황은 불과 2분 만에 종료되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마강식은 강지우의 손에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박대위가 달려와 하사를 결박한 밧줄을 풀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하사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강지우 소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강지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이제 괜찮다. 그녀는 마강식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희가 건드린 것은 내 부하 한 명이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건드린 것이다. 잠시 후 현장에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우가 미리 연락해둔 중앙수사기관의 요원들이었다. 그녀는 제압된 조직원들과 함께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 무기 및 마약, 그리고 이태영과의 거래 장부까지 모두 그들에게 넘겼다. 부패한 지역 경찰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사건은 군 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여장군이 지휘하는 비공식 작전이 지역 최대의 폭력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지휘관이 목숨을 걸고 부하를 구출했다는 사실은 맹호부대 장병들에게 그 어떤 훈시보다 더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망령은 그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퇴치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지휘관에 대한 새로운 신화가 쓰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강식과 철혈파의 소탕은 맹호부대 정화 작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비밀 장부는 이태영 전 소장을 비롯한 부패 군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지우의 특별감찰은 마침내 모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넘겼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비리 사건에 대한 군사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범인 이태영 전 소장과 김철규, 오재혁 등 핵심 인물들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패잔병처럼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출석한 강지우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직접 보고 겪고 파헤친 진실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는 김철규에게 당했던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감정을 섞지 않았다. 대신 그 사건이 어떻게 맹호부대 전체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억압과 부조리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오재혁이 빼돌린 군수물자가 어떻게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했는지,
이태영이 묵살한 성추행 보고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를 서류와 증거를 통해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상처 입은 군인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피고인 이태영은 군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하는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고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어깨에 달았던 별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과 배신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증인석에 섰다. 김철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고 자존감을 유린당했던 부하 장교 이태영의 지시로 성추행 사건을 덮어야 했던 전임 감찰참모, 그리고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야 했던 여군 대위까지. 그들의 눈물 섞인 증언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법정에 있는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이태영, 전 육군 소장. 군 형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지시 및 묵인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군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모든 서운을 박탈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무기징역. 전직 장성급 장교에게 내려진 군사재판 사상 최고 형량이었다. 이태영은 판결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김철규와 오재혁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게도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법정 곳곳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고통 끝에 되찾은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강지우의 맹호부대 특별감찰 임무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부대에는 존경받는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되었고 그녀가 뿌린 개혁의 씨앗들은 이제 새로운 지휘부의 손에서 가꿔질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단장님. 돌아보니 맹호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연병장에서부터 위병소까지 도열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부터 갓 입대한 훈련병까지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녀가 차를 타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단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 부대 떠나시는 강지우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천 명의 외침이 가평의 산자락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거수 경례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의전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에게,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아준 진정한 지휘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강지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 경례로 답했다. 차가 위병소를 완전히 빠져나와 부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욕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된 싸움 끝에 얻어낸 승리의 눈물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군대가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강지우는 이제 또 다른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다음 행선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지켜낸 수많은 군인들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가평의 산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은 연두빛 새순을 틔워냈고 얼어붙었던 북한강은 힘찬 물줄기를 다시 흘려보내며 생명의 기운을 전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한 차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맹호부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은 훈련장의 공기에서부터 느껴졌다. 1분대 좌측 능선으로 우회하여 적 기관총 진지를 제압하라. 2, 3분대는 어모 사격 실시. 갓 소위 계급장을 단 젊은 여성 소대장의 목소리가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예전 같았으면 계집이 뭘 안다고 나대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겠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녀의 성별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소대장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마지못함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전우애가 빛나고 있었다. 언덕 위 지휘 벙커에서 새로 부임한 사단장 박현수 소장이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잠시 맹호 부대에 남아 개혁 작업을 돕고 있던 박준서 대위가 서 있었다. 박 대위,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우리 부대 좀 달라진 것 같나? 박현수 소장의 질문에 박준서 대위는 잠시 훈련장을 굽어보다가 입을 열었다. 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장님. 부대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훈련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훈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존을 위한 실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강지우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유산은 시스템의 개혁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대는 부조리한 곳이라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장병들의 마음에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그녀가 설치한 장병신문고는 이제 감찰단이 없어도 부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었고 개혁위원회에서 병사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들이 부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네. 다들 맹호 부대의 사례를 배우겠다며 난리더군. 특히 강지우 장군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찌나 다들 자세를 고쳐 앉던지. 박현수 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강지우의 감찰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말이 지금은 그 어떤 훈시보다 더 효과적인 부패 방지책이 되었다더군. 그녀가 맹호 부대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대한민국군 전체라는 거대한 호수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지. 그랬다. 강지우가 시작한 싸움은 단지 한 부대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맹호 부대 사건은 군 전체의 경종을 울렸고 각 부대들은 저마다 자정의 노력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군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정의를 갈망하는 군인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 합동감찰단장실. 강지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 맹호 부대에서의 몇 달은 마치 격렬한 전쟁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쉬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복귀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뿌리 뽑아야 할 군의 부조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이십니다. 부관의 말에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관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군인들은 그녀에게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장관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강 소장, 정말 고생 많았소. 강 소장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어.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는. 강 소장의 보고서와 개혁안 아주 인상 깊게 읽었소.
특히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을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강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의 감찰 조직을 뛰어넘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어. 장관의 말에 강지우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가 맹호부대 사건을 겪으며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었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역 없이 군 내부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 그녀의 노력이 단발적인 사건 해결을 넘어 영속적인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 강 소장의 능력을 더 큰 곳에 쓰기 위해 군 수뇌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소.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7기동군단장으로 임명하고자 하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되어 가장 강력한 기동 전력을 이끌어 주시오. 중장 진급, 그리고 군단장 보직. 그것은 모든 육군 장교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여군으로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경지였다. 장관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쁨보다는 어깨를 짓누르는 더 큰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의외의 대답에 장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아니었으면 좋겠군. 군은 강 소장을 필요로 하니까. 장관실을 나온 강지우는 차를 몰아 국방부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번화한 도심이 아닌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 현충원이었다. 그녀는 빼곡히 들어선 묘비들 사이를 말없이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장군들의 묘역이 아닌 이름 모를 무명용사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소박한 묘비 앞이었다. 그녀는 거수 경례를 올리고 묘비 앞의 먼지를 손으로 조용히 닦아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되새기곤 했다. 그녀가 이 험난한 길을 걷는 이유는 더 높은 계급장이나 화려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어루만지고 있는 이 차가운 묘비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혼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킨 군대가 일부 부패한 자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맹호부대에서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김철규의 광기 어린 눈빛, 이태영의 비굴한 마지막 모습, 억울함을 호소하던 젊은 여하사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뜨거운 경례를 보내던 수천 명 장병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길고 긴 싸움은 그녀에게도 깊은 상처와 피로를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확신을 주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은 이제 그녀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자 사명으로 변해 있었다. 현충원을 빠져나온 그녀는 차 안에서 장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합동감찰단장 강지우 소장입니다. 장관님의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조국이 맡겨주신 소임 목숨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노을빛을 받으며 그녀의 차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가 향하는 길 위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듯한 군용 트럭 행렬과 마주쳤다. 트럭 진칸에 앉아있던 젊은 병사들은 창밖에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땀방울과 풋풋한 웃음이 가득했다. 이 땅의 아들, 딸들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그들을 바라보는 강지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맹호부대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더 높은 길 위에서 그녀는 이 나라의 군대가 가장 명예롭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바로 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붉은 노을은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하게 떠오를 새로운 여명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이었다. 강철의 여장군 강지우, 그녀의 시대는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다.